제19일자 춘천지법에서 지난해 설날에 춘천에서 있었던 존속폭행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피해자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고모가 피해자고, 이제 가해자는 이제 손자, 손자하고 며느님, 그리고 손녀까지 해서 이제 재산 문제였고요. 일단은 뭐 할아버지는 살아 계셔서 아직 유산 상속 문제는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모한테 딸한테 먼저 이제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그 가족들에게도 증여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가 조금 더 많이 좀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고모가 할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또 은행에 4억 넘는 고액의 대출까지 받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고모가 그렇게 대출 받으면 우리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2019년 2월 5일 설날에 다 모이니까 이제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가셔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좀 이제 욕설도 굉장히 심한 욕설. 뭐 아니 설날에 세배하러 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폭행하러 간 거예요? 쫓아간 거죠. 그래서 엄마, 딸, 아들이 갔고 이제 좀 행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할아버지를 뭐 벽에 밀치고 뭐 내동댕이 치고 침대에 이렇게 뭐 내동댕이 치고 특히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신용 스프레이로 손자죠, 손자. 예,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 손녀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다 꺼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막 동네 주민들이 다 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이제 그런 좀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선고가 났고요. 어떻게 선고가 났나요? 선고는 원래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그 손자하고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만 구속이 됐고요. 이제 며느리는 합의할 시간도 좀 주고 좀 용서를 구해라 가서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는데 재판 결과는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재산 다툼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에겐 실형이 선고가 됐고 며느리에겐 집행유예, 그리고 손녀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통상 실형이면 집행유예도 다 실형으로 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단 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만 유예하는 거기 거잖아요. 때문에 실형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징역형하고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 실형 이제 변호사들이 실형하는 거는 정말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집행유예는 정말 관대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선고유예, 기소유예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유예시키는 게. 근데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은 실형은 선고를 했지만 실제 교도소에 가는 거는 좀 봐주겠다? 예. 이제 그 해당 뭐 예를 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면 이제 그 교도소에 안 가도 되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산 것으로 간주하는 근데 만약에 2년 동안 또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앞에서 징역 6월 있잖아요.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원래 선고받은 거 다 살고 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 살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쌍집행 보통 쌍집행이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집행유예 선고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먼저 집행유예 받기 전에 범한 범죄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뒤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쌍집행도 가능한 경우가 왜냐하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있고 통상적으로는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진짜 막장 같은 드라마 같은 소재인데 드라마도 이 정도는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이 초범 인정 그리고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통상은 저희 이제 피고인들도 합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공탁도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고 돈 맡겼으니까 찾아가라 하는 식으로 해서 공탁을 하면 조금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인정을 해주는데 요즘엔 개인정보법 때문에 함부로 공탁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도 안 되고 공탁도 안 되면 이제 가중 요소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이 손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온 가족에 대해서 다 구속을 하기는 좀 마음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굳이 양형 사유를 넣어서 이제 집행유예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유가 실제 변론을 하실 때도 좀 많이 적용이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피해자 연락처 인적사항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전화해서 따져요. 왜 내 인적사항 그렇죠. 알려줘서 변호인이 연락 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힘들기 때문에 법원도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연락처 알고 나서도 계속 이제 전화해서 변호사가 싹싹 비는 거죠. 변호사가? 그럼요.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또 감정이 안 좋아져. 또 싸우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변호사 하는 거지. 이제 뭐 제가 막 싹싹 빌고 하다가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정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과 문제고 조금 판사님도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족 간의 이게 전속폭행은 원래 비난 가능성이 되게 더 높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부모가 이제 가해자를 말하자면 아들이거나 이러면은 선처를 또 호소하죠. 선처를 호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또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유예하거나 하는 좀 감형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이런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재판 경향이. 예, 이 사안의 경우 이제 손자한테 징역 1년 2월이 선고가 됐는데 이 이제 여론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너무 이제 처벌을 경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그냥 일반인 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형은 선고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형량이 낮게 선고된 건 아니고 만약 일반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해서 누군가가 뭐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선고가 된 건데 이제 우리 기준이 너무 올라간 거죠.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거 하나 더 저 사람보다 저 형제 자매보다 내가 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그 행복이라 그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각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글귀 같은 거 보면 내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맞아요. 그런 거 이런 같아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돈 앞에선 가족도 없는. 그렇죠. 이거 아마 배는 안 고팠을 거예요. 그럼요. 이 사회는.